효모가 들어가면 포도주 성공하시고 세균이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그 농부가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는 화학자였습니다. 아니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가장 의학을 빛내는 10대 의학자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환자를 안 보는 의사 예병일입니다. 오늘은 이 백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프랑스의 파스테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의학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10명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이제 뭐 거론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10명쯤 골랐을 때 유일하게 의사가 아니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가장 의학을 빛내는 10대 의학자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부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822년부터 1895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를 뭐 초반부터 끝까지 사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9세기는 의학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파스테르의 별명이 미생물학의 창시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미생물을 다루는 학문. 근데 미생물은 작은 미자, 그래서 아주 작은 생물인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생물을 가리키죠. 그럼 미생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것이 바이러스 또는 세균, 뭐 곰팡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가끔 뉴스에서 대할 수가 있는데 우선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이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이 독자적으로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생물이기도 하고 무생물이기도 하다. 뭐 중간점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강하고요. 바이러스 다음으로 작은 것이 이 마이코플라즈마 또는 미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폐렴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폐렴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마이코플라즈마 또는 미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세균보다 작은 리케치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케치아는 종류가 많지 않고 세계적으로 분포 지역이 넓은 것도 아닌데 가끔 위인 전기를 읽다 보면 어린이용 전기에 발진 티푸스라는 병이 나오는데 이 발진 티푸스가 대표적으로 리케치아가 일으키는 병이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것이 세균,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 하죠. 이 생물체를 다루는 생물학, 생명과학에서는 예외가 있는데 아까 바이러스가 평균적으로 제일 작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중에서도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뭐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평균적으로 세균보다 더 큽니다. 단지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이고 바이러스 전체의 평균적으로 제일 작다 이런 뜻이고요. 세균, 박테리아보다 더 큰 것이 이제 곰팡이가 있는데 이 곰팡이는 약간 용어가 헷갈립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헷갈린 것이 어떤 생물 선생님이 효모가 곰팡이의 한 종류다 그러셨거든요. 효모, 빵이나 술을 담글 때 쓰는 이 효모가 곰팡이의 한 종류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틀린 표현입니다. 곰팡이와 효모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곰팡이를 영어로 펑거스라고 하는데 이 학문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조금 이게 헷갈리게 있어서 그런데 펑거스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효모, 곰팡이, 버섯입니다. 효모, 곰팡이, 버섯. 그러면 곰팡이는 펑거스죠. 그러니까 펑거스에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 놓고는 효모, 펑거스, 곰팡이, 그 다음에 버섯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3개를 합친 펑거스를 우리말로는 진균이라고 합니다. 진균. 무좀이 생겼을 때 무좀 치료제 약을 쓰죠. 이걸 가지고 항진균제라고 하죠. 그래서 진균 안에 효모, 곰팡이, 버섯이 포함되는데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단어 펑거스를 쓰는 바람에 좀 헷갈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미생물이고요. 곰팡이보다 이제 더 큰 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생물책에 원생동물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원생동물보다 원생생물이라고. 그러니까 동물일 수도 있지만 식물일 수도 있어서 특징이 원생생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생생물도 맨눈으로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잘 보이지만 이게 미생물로 구분하지 않고 요거는 크기가 조금 더 크다고 해서 기생충으로 구분을 합니다. 기생충이라고 흔히 이야기할 때 이 회충처럼 지렁이만한 크기의 기생충을 생각하실 텐데 물론 자라면 우리 몸속에 그렇게 큰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 생물이 기생충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스텔가 왜 미생물학의 아버지냐? 제가 지금 몇 가지 구분을 해드렸는데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리케치아, 세균, 곰팡이, 이게 제가 크게 5가지를 이야기했고 사실 이 이외에도 이 5가지로 구분하기 곤란한 아주 작은 생물체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9세기 파스테르가 활동한 19세기에 현미경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참고로 현미경은 17세기에 제일 먼저 사용됐습니다. 1600년대에 현미경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은 이탈리아의 말피기가 가지고 있고요. 1661년에 말피기가 사람의 모세혈관을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5년에 4년 있다가 영국의 로버트 훅이 코르크 마개를 관찰하다가 둥글게 생긴 방을 발견해서 셀, 우리말로 세포라고 이름 붙였다. 이게 1665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1673에서 76년 사이에 73년은 이 관찰한 시기, 76년은 논문으로 제출한 시기, 뭐 이때인데 네덜란드의 레이엔 후크라는 학자가 취미 삼아 렌즈를 다루다가 엄청 크게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을 발견합니다. 근데 레이엔 후크는 특징적으로 자기가 관찰한 걸 그림으로 많이 그렸어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어서 본인이 그린 그림의 가치를 잘 몰랐는데 그 네덜란드 옆 동네에 살고 있던 그라프라는 의사가 주로 산부인과 환자를 본 걸로 알려져 있는 이 그라프가 아니 너가 발견한 걸 보니까 대단한 발견 같다.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이걸 영국 왕립협회에 보고를 하자. 영국 왕립협회는 그 직전에 1660년대에 영국에서 관찰과 실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입니다. 관찰과 실험을 좋아하는 사람, 요새로 치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 놓고 모임 이름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찰스 2세 왕에게 임금님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노시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할 일도 없는데 내가 갈게 하는 바람에 로열 소사이티가 됩니다. 왕립협회가 되죠. 그래서 그 왕립협회에 제일 처음 창립 멤버 중에 가장 젊었던 사람이 막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요새 같으면 대학원을 갔을 텐데 옛날에 그냥 교수님 조수 역할을 했던 뉴턴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불려가서 제일 처음에 최연소 회원으로 서기 역할을 합니다. 뉴턴은 나중에 이제 왕립협회 회장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네덜란드의 그라프가 그 소식을 듣고는 레이엔 후크한테 네가 발견한 이거를 영국 왕립협회에 보고하자. 그래서 레이엔 후크가 자신이 발견하고 그림 그려놓은 거를 왕립협회에 제출을 했고요. 당연히 거기에 셀을 관찰한 적이 있는 로버트 훅이 이걸 내용을 보고는 바로 네덜란드로 건너옵니다. 와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관찰했어? 하고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미경과 확대경의 공통점은 작은 물질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근데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확대경과 현미경. 오늘날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구분할 때 확대경은 렌즈 하나를 쓰는 거고요. 현미경은 렌즈 2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보면 대안 렌즈, 눈에 대는 거, 대물 렌즈, 관찰하고 싶은 물건에 대는 거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죠. 현미경을 만든 원리가 로버트 훅이 만든 원리하고 말피기가 몇 년 앞서서 만든 원리하고 레이엔 후크가 만든 원리가 비슷한데 레이엔 후크께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조금 더 뭐 기술적으로 발전시켰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280배 정도 확대했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280배 정도 되면 박테리아는 잘 보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그 정도로 안 보입니다. 바이러스는 1000배 정도 돼야 보일까 말까 그냥 흔적이 있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박테리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흔히 레이엔 후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걸 발견은 했지만 뭔지를 몰랐죠. 그리고 이제 한 150년 정도 지나간 겁니다. 19세기가 돼서 독일에서 특히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을 많이 했는데 1838년에 슐라이덴이라는 학자가 이미 영국에서 후크가 세포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관찰해 보니까 식물은 모두 세포로 되어 있다. 이런 논문을 쓰고요. 1년 있다가 1839년에 역시 독일의 슈반이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는 독일에서 현미경 관찰을 자꾸 하다 보니 이제 의학 역사에 또 거의 한 10대에 들어갈 만한 훌륭한 루돌프 피로호라는 이 학자가 사람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관찰하면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세포를 관찰하여
본 모양을 토대로 병을 진단하는 법을 책을 씁니다. 이게 1858년에 나온 세포병리학입니다. 그럼 1858년 이전에는 병리학은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눈으로 관찰해서 어디가 바뀌었냐 이걸 보는 게 병리학이었는데 1858년 이후로는 눈이 아니고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세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 진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의대생들이 병리학 공부를 할 때 그 루돌프 피르호를 참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병이 엄청 많아졌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19세기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한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에서. 근데 프랑스에 있는 파스테르는 그럼 뭘 했냐? 이 파스테르는 원래는 화학자였습니다. 화학자로서 편광 뭐 이런 거를 연구하던 분인데 파스테르가 이제 젊었을 때 농부들이 파스테르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결 못한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파스테르가 뭡니까? 라고 하니 농부들이 아니 우리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궈서 먹고 사는데 어떨 때는 포도주가 맛있게 잘 만들어지고 어떨 때는 썩어서 내버리게 되는데 도저히 이거를 구별을 못하겠다. 오로지 운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파스테르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대충 1850년대입니다. 30대쯤 됐을 때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위생운동이 일어납니다. 위생이 중요하다. 근데 위생운동이 왜 일어났나 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영국이잖아. 18세기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도시에 와서 일을 하면 기후의 영향도 덜 받고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도시에 공장은 지어놨는데 도시로 온 사람들이 거주할 시설은 없으니까 18세기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고요. 몰려 살게 되면 이 감염병이 전파되기가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죠. 그 전까지는 가끔 유행하던 이 감염병이 전염병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19세기 초부터 위생운동이 일어났는데 위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죠. 깨끗해야지.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 하면 이미 기원전 2세기 정도로 가면 로마의 바로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바로가 그 당시에 로마에 말라리아가 흔했으니까 말라리아는 늪지대에 있는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늪지대라고 하면 물기가 습기가 많은 곳이죠. 물이 고여 있는 곳. 물이 고여 있으면 모기가 알을 낳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모기가 알을 낳으면 모기가 많아지고요. 말라리아는 모기가 전파하는 병이니까 그러니까 늪지대에서 말라리아가 많아진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공기가 병을 일으킨다. 이거는 조금 뭐 이게 맞기도 하지만 이게 의미 자체는 다르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는 나쁜 뭐가 섞여 있으면 우리한테 미생물이 섞여 있으면 전파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여 있으면 코로나19가 유행한다. 이건 말이 되는데 그냥 순수하게 나쁜 공기 이러면 사실 그게 뭔지를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나쁜 공기와 나쁜 물이 감염병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병을 일으키는 이 작은 생물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나쁜 공기, 나쁜 물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위생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쁜 공기, 나쁜 물을 청결해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그렇게 이제 위생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에 미생물의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현미경이 발전하니까 이거 뭔가가 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아는 거는 1870년대에 가서 로베르토 코어가 독일에서 이 세균이 이 병을 일으킨다 증명을 하는 건데 곧 1800년대 초부터 1870년대 이 사이에 야 이거 뭐 이상한데 미생물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파스테르도 그 포도주가 어떻게 잘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이 실험을 하면서 알아낸 것이 효모가 들어가면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효모가 아닌 다른 세균이 섞여 들어가면 썩어서 부패해서 못 쓰게 된다. 이 사실을 알아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알아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농부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효모가 들어가면 포도주 성공하시고 세균이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그 농부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대책이 있나요?
네, 그런데 이게 파스텔 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세균이 못 들어갈까 하는 방법을 연구했겠죠, 그죠? 미리 효모를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공간에 누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장내 세균이 많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장내 세균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세균 갖고 있는데 왜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몸에 해롭지 않은 세균이 장에, 창자에 들어있으니까 몸에 위험한 세균이 많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보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포도주 담글 때 미리 효모를 키워놨다가 이걸 미리 탁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면 세균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이 농부의 어려움을 파스테르가 해결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농부들이 입장에서는 아니 파스테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파스테르 선생님 다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죠. 뭘요? 그랬더니 소를 키워서 우유를 짜는데 우유를 오래 놔두면 썩어서 못 먹게 된다. 근데 그 시절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게 우유를 가열을 하면 오래 간다. 지금 19세기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중반 나폴레옹이 이제 장군으로 지내다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이 된 게 1803년 이때인데 나폴레옹의 군대가 전쟁을 하러 갈 때 나폴레옹의 작전은 제일 건강한 사람을 앞에 세워서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가는 사람들이 음식을 들고 따라가야지 돼요. 그런데 그랬더니 옛날에 나폴레옹 군대가 오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군을 해서 가고요. 뒤에서 가는 사람은 음식 들고 쫓아가니까 힘들어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폴레옹 군대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 착취죠. 도둑질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안 좋아할 테니까 종이에 그 요새로 치면 증 같은 걸 하나 써줍니다. 내가 얻어먹었다. 뒤에 오거든 받아라.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번밖에 못 하죠. 이게 두 번, 세 번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꾸 가는데 이게 뒤에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현상금을 내겁니다. 현상금. 음식을 잘 보존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 그러면 잘 보존하면 앞에 가는 사람들이 들고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조림의 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럼 통조림 개발한 사람이 상을 받았을까요? 받긴 받는데 나폴레옹한테 받은 게 아니고 다음 사람한테 받습니다. 나폴레옹이 쫓겨난 다음에. 자, 근데 통조림의 원리가 이런 거죠. 옛날 통조림 가열을 한 다음에 식기 전에 봉합니다. 그러면 세균이 못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꺼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안 상하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에 보면 아주 타당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때는 그걸 19세기 초에 처음 알았다는 거죠. 가열을 하면 된다 이거는 알려져 있는데 우유를 가열하면 우유 끓여 보셨어요? 우유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굳습니다. 달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달걀을 삶으면 굳잖아요. 왜 굳나 하면 달걀에 단백질이 잔뜩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가열을 하면 굳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능을 못하게 되죠. 달걀이 가열하면 굳는다 이걸 아셨죠? 그러면 우유를 끓이면 어떻게 되냐? 우유 안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으면 영양소가 많은 건데 우유가 굳게 됩니다. 그러면 마시면 건더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즐기시면 상관없는데 대체로 우유를 마시는 분들이 건더기가 있으면 싫어하시거든요. 싫어하시니까 이제 농부들이 아니 파스테르 선생님 우유를 가열하지 말고 어떻게 잘 보존하는 방법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파스테르가 이제 연구를 해서 저온살균법을 알아냅니다. 저온살균법. 자, 그전에는 끓였거든요. 65 내지 70도 정도로 가열을 하면 시간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 세균이 죽는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세균은 한 42도 정도를 넘어가면 거의 다 죽습니다. 바이러스도 죽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들어있는 것들은 70도 정도로 하면 이제 몇 분 동안 유지하면 죽는다. 이게 파스테르가 개발한 저온살균법입니다. 그 정도로 가열하면 단백질이 침전이 안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는 우유를 드실 수 있는데 뭐 지금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가 됐지만 파스테르 우유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파스테르 우유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저온살균 한다고 광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다른 회사들은 고온살균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 저온살균 했습니다. 그래야지 고온살균 하면 건더기 생기니까요. 그때 왜 다른 회사들이 그 파스테르의 선전에 그렇게 시비를 안 걸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파스테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의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백조 목 모양의 플라스크 이런 거 생각나세요? 백조 목 모양의 플라스크. 그러니까 플라스크에 이렇게 백조 목처럼 휘어 있는데 자연 발생설, 생물체가 저절로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첨예하게 수백 년 동안 싸워오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사람들이 생물체가 자연적으로 생긴다라고 믿는 경우가 더 많았죠. 많았는데 아니야, 생물체는 뭔가가 있어야지 생겨나는 거야 라는 이론이 뭐 몇몇 사람들한테서 제기가 되다가 결정적으로 파스테르가 결론을 내리죠. 생물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고 자연 발생을 부정하는 그 실험을 한 것이 파스테르가 백조 목 모양의 플라스크에 이제 물을 넣고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되어서 수증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물을 식히면 수증기가 백조 모양 이 휘어진 부분 이 밑에 이제 메꿔서 바깥에서 아무것도 침입을 못하게 만들죠. 그렇게 한 다음에 암만 오래 놔둬도 새로 생기는 게 없으니까 끓인 이후에 봉하면 아무것도 안 생긴다. 이거를 파스테르가 증명해서 자연 발생설을 부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테르는 원래는 화학자였는데 뭐 빛의 평광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농부들하고 친해지는 바람에 효모의 존재를 알아내서 포도주를 맛있게 만드는 법 이것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우유의 저온살균법도 알아냈고 이 와중에 이제 생물체는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 미생물이 감염돼서 뭔가가 생기는 것이다 해서 미생물의 존재도 확실히 알아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농부들이 친해졌잖아요. 아, 파스테르 선생님 하나만 더 해결해 주시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요즘 병이 가축들한테 자꾸 생겨서 그런데 이 가축들한테 생기는 병을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19세기의 인류에게는 콜레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콜레라. 근데 이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닭에게서 유행하던 병이 있었는데 이거를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닭 콜레라, 치킨 콜레라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치킨 콜레라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니 파스테르가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지요. 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에드워드 제너가 이 두창 백신 만든 아이디어를 떠올린 겁니다. 근데 에드워드 제너는 두창 백신 만들 때 우두에 한번 걸린 사람은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전설을 믿고 다른 결과로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닭 콜레라에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상응하는 병이 있어야 뭐 새로운 걸 뭐 한번 예방 접종을 해볼 텐데 파스테르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파스테르가 했던 방법이 닭에서 콜레라가 생기면 그 옆에 있는 닭한테 전파가 되죠. 그럼 전파되는 방법은 주로 닭들이 모이를 먹을 때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닭에게 공급하는 수프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닭 콜레라에서 뽑아낸 액체를 수프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고는 멀쩡한 닭한테 먹였더니 닭 콜레라가 걸려서 죽거나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수프에 닭 콜레라의 몸에서 뽑아낸 뭔가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처리. 예를 들면 공기 중에 며칠 놔놓기도 하고 가열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 실험 대상 재료를 만든 거죠. 만든 다음에 멀쩡한 닭을 여러 집단으로 나눠서 본인이 만든 액체들을 넣어줬더니 어떤 경우는 닭이 수프를 먹으면 닭 콜레라가 생긴 닭에서 뽑아놓은 시료가 담긴 이 수프를 먹으면 죽고 어떤 경우에는 병이 생기는 듯 하다가 살아나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듯 하다가 살아나는 이런 경우의 수프 제조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오늘날 예방접종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농부들한테는 또 새로운 한 가지 방법, 닭 콜레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이게 인류 역사상 두창 다음으로 두 번째로 찾아낸 백신인데 문제는 이 방법은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방법을 뭐라고 하지요 하는데 이 파스테르가 생각한 게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에 종두법을 개발할 때 그 암소를 이용했다. 암소는 라틴어로
바차, VACCA, 바차라고 하니까 이때 사용하는 방법을 백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예방 백신, 우리가 오늘날 예방 접종하는 거, 예방 접종법, 이거는 영어로 쓰면 백시네이션이 되고요. 백시네이션. 그때 백시네이션에 쓰는 물질을 백신. 그래서 이 백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파스테르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파스테르가 농부들하고 친해서 원래는 화학자였는데 농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의학에서 크게 공헌한 이야기는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